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의 중앙외과에서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변과 똥과 응고 항문에 대해서 다양한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이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의 응고형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변비 10개명, 현재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나름으로 이제 임상에서 겪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쓴 책을 쓴 변비 10개명의 저자이기도 한 윤상민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식생활 중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식습관이나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쉽게 얘기 드리자면 내 장이 싫어하는 거는 안 먹는 게 좋다 같아요. 변을 잘 본다는 거는 우선 변을 많아지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첫째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만 먹을 때는 그런 건 몸에서 모조리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변이 없어져요. 그럼 여러 가지 장 건강에 좋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그게 그냥 소화 흡수돼서 영양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수많은 수조 마리의 미생물들과 같이 살아요. 요새 유산균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워낙에 많잖아요. 얘를 먹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사는 애들을 잘 가꿔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과 우리 몸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해요. 이 안에 사는 이 균들은요, 여러 가지 면역적인, 보호적인 측면이 있어요. 얘네들은 나름의 이제 군집을 하고 군락을 세워서 이제 내 장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좋은 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나쁜 애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이제 나쁜 애들이랑 싸우기 시작해요. 여긴 내 땅이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안 돼서 대장에 가서 변을 형성하는 물질들인데, 근데 얘네들을 이제 장에 있는 균들이 이제 분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먹고요. 나한테도 좋은 여러 가지 영양분을, 게다가 여러 가지 아미노산, 장 건강에 좋은 거, 암을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주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분비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경계통에도 영향을 줘요. ADHD라든가 여러 가지 우울증, 그리고 이런 것들이랑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고 해요. 먹는 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장 안에 사는 이 녀석들까지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먹어서 불편한 거, 그리고 먹었을 때 얘네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아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변을 늘려야지 변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식이섬유는 얘네들한테 좋은 먹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변이 묽어지게 되면 또 되게 불편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 근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으면 계속해서 설사하면서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사람마다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먹으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음식들은 장에 안 좋은 영향이 있죠. 특히나 암이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죠. 가공 육류, 그리고 빨간 고기, 그리고 탄 음식. 그러니까 빨간 육류를 태워서 먹으면 안 좋죠. 고기 구워 먹는 거 사실 좋지는 않아요. 소시지 구워 먹는 거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물론 음주라든가 흡연 같은 것도 장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무 다 아는 거죠. 탄 거, 짠 거, 자극적인 거, 그런 거는 피하고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게 다 이런 이유에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이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이 스스로 건강해지게 하려면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산균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언제부터 인간이 유산균을 먹었겠습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먹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유산균 안 먹었을 때는 사람들의 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옛날에 야채, 과일 풍부하게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청국장, 된장찌개 이런 거 많이 먹었을 때가 장내에 있는 균들은 확신하건대 훨씬 더 다양성과 양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먹는 거는 걔네들이 좋아하는 건 안 먹으면서 장에 균만 걱정해서 균만 들다 먹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균은요, 살아있는 개체죠. 그럼 얘네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발효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식이섬유는 안 넣어줘요. 맨날 빵이랑 밥, 맨날 음료수, 탄산음료 이런 것만 계속 먹으면서요, 균만 넣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나랑 살까요? 안 삽니다. 그럼 맨날 먹는 게 뭐예요? 항생제 맨날 먹고, 그죠? 그러면은 한 번 항생제를 먹을 때마다 이제 융단 폭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내균은 확 죽어요.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차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항생제 먹거나 그럴 때 배변의 변화가 생기니까 변비가 되거나 설사가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많이 쓰고 항상 너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변에 이제 식이섬유는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균만 먹는 이런 습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 균을 먹을 바에 차라리 좋은 야채, 과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다양하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좋은 균들은 나한테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균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넣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만 넣게 되면 한 가지 혹은 걔 그 음식을 좋아하는 몇 아이들만 이제 우리 몸에서 많아지게 되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밀가루 안에 프록토올리고당 같은 것들이 많아요. 프록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이섬유, 그러니까 분해가 안 돼서 대장까지 가는 거예요. 얘를 좋아하는 균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럼 밀가루를 많이 먹어요. 항상 빵만 먹고 면만 먹어요. 그랬더니 얘를 좋아하는 균만 딜다 많이 내 뱃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밀가루를 많이 먹을 때마다 소화 안 되고 간 거를 그 균들이 엄청나게 발효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가스가 엄청나게 차는 거예요. 이제 빵 한 조각 먹어도 배가 너무 빵빵하고 가스 차서 죽겠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밀가루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어때요?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죠. 그럼 내 안에서 안 살겠죠. 그럼 이 균들이 옛날에 많았지만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밀가루를 좀 더 먹었어요. 근데 그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걸 좋아하는 애가 별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도 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만 계속 먹었을 때는 그거를 발효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불편했었던 게 이제는 좋은 식습관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먹어도 걔네를 이제 발효하는 애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불편한 게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만 먹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는 안 좋은 걸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균들을 잘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식이섬유를 섭취를 늘린다, 그리고 다양성을 늘린다.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이 돼요. 장 건강을 위해서 밀가루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은가요? 밀가루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밀가루를 먹으면 배가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정제된 밀가루 있잖아요. 하얀 밀가루죠. 이런 애들은 당이 되게 높아요. 당이 높으면 첫째 이제 뱃살도 나오고 뭐 당뇨도 되시고 그러죠. 그런 것도 안 좋고요. 밀가루 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글루텐이라는 게 있어요. 글루텐 알레르기를 잘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글루텐 알레르기 별로 없어요. 신경 쓸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밀가루 안에는 프록탄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포드맵, 이게 포드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워낙에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해서 배가 쉽게 불편해지고 가스가 쉽게 차서 배가 되게 불편해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피하는 게 좋다 라고 해서 포드맵 제품들을 피해라 라고 뭐 인터넷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 포드맵 중에 하나가 이제 밀가루예요. 밀가루 안에 있는 프록탄이라고 하는 이 식이섬유는 쉽게 발효가 돼요. 그래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이제 피자나 그런 거 있죠. 라면 먹으면 항상 배가 어때요? 되게 더부룩하고 불편해지는 게 그런 것들로 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루텐보다는 이제 프록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배를 불편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천할 만한 식단 구성은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어느 하나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탄수화물도 꼭 필요해요. 우리 몸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뇌와 근육 같은 데서 이제 포도당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백질은 이제 근육이라든가 여러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제일 필수적인 거고, 지방은 뭐 지방 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몸에 저장됐다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필수 요소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식이섬유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변을 늘리고 우리 몸의 장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한테 좋은 효과를 줘요. 왜?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을 이제 조율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가 이제 치우쳐지지 않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너무 과잉될 때는 이제 몸에 칼로리가 남아도니까 이제 그게 계속해서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지방간이 되거나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 여러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하게 먹어도 우리 몸에 다 쓰여지지 않은 건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지방도 당연히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저장되다가 불필요한 건 이제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무조건 좋으냐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변비가 있을 때 오히려 야채가 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식이섬유가 많아지게 될 때는 그 식이섬유가 여러 가지 개를 형성하고 변의 형성을 크게 하면서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나 그러면 지방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도 흡수가 덜 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식이섬유를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 충분한 영양소 흡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과잉하는 것은 피하라 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너무 과하게 섭취했을 때는 변이 너무 커지는데 물을 많이 안 먹거나 혹은 장이 느린 사람은 변이 너무너무 커지고 단단해지는 변괴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양소 흡수라든가 너무 과하게 먹는 거, 너무 변이 자체가 단단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변을 늘리면 정상적인 장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설사를 시켜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설사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과한 발효가 일어나면서 설사나 배가 불편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닌 적절하게 조화된 음식을 먹되, 그리고 내가 먹어서 불편한 음식은 이제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 외에도 장 건강에 효과적인 영양제나 보충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유산균을 먹지는 않아요. 저는 환자들한테 유산균을 추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오히려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 유산균 안에 여러 가지 화학약품, 특히나 요새는 유산균의 먹이라고 알려져 있죠. 프록토올리고당 같은, 이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얘는 유산균의 먹이라고 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식이섬유인 거예요. 식이섬유는 뭐다? 몸에서 흡수가 안 돼서 대장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록토올리고당 제제가 대표적인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이섬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얘네들 먹이겠다고 넣는데 이 프록토올리고당의 대표적인 포드맵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죠? 변을 묽게 만들거나 가스를 많이 차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밀가루 먹고 뭐 우유 먹고 그래서 변이 묽고 항상 가스 차서 불편한 사람이 유산균까지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묽고 더 가스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식이섬유를 드시는 게 몸에는 훨씬 좋다. 그렇다면 근데 식이섬유 챙겨 먹는 게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워요. 혼자 사는 분들 너무 많고요. 그럼 어떻게 다 챙겨 먹어요? 그죠? 그럴 때는 차라리 저는 유산균보다는 식이섬유 제제를 오히려 추천드려요. 근데 또 식이섬유 제제를 드실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식이섬유를 보통 찾는 분들 왜 찾겠어요? 변비가 있어 찾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변비가 있을 때도 변비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이 없거나 이제 장이 느려서 변이 단단해지는 사람들한테 식이섬유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변이 묽건데 시원하지 않고 배가 불편해서 배변할 때 힘을 주는 그런 변비일 때는 식이섬유를 먹으면 더 변이 많아지면서 더 묽어지고 더 자주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보통은 변이 단단해지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드실 텐데, 그 식이섬유가 효과, 그러니까 먹어서 직방 변을 보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변비로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극성 하재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성분명을 보시고요. 알로에가 들어간 거는 꼭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강 보조식품에 변을 묽게 할 수 있는 여러 양약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병원에 가서 변비 때문에 처방을 받으면 훨씬 더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싸게 구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구매하실 때는 저는 차전자피 100 혹은 뭐 부화검 같은 경우도 물론 차전자피 성분보다는 조금 더 가스가 찰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변도 많아지게 할 수 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식이섬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일 성분으로 된 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비가 생기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변비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변비는 변이 단단하거나 자주 못 보는 거를 변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보면 변비라고 하면 그냥 변 보기가 힘들다를 변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변비가 와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느낌이 그래요. 이제 변을 보려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혹은 너무 단단해서 걸리거나 보고 싶은데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뭔가 학문 쪽에서 문제가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치질이라든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제 학문외과 쪽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비를 생각할 때는 변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반의 문제들을 다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가령 이제 먹는 거, 그리고 그걸 소화시켜서 장에 이동을 시켜서 그리고 항문에서 배출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먹는 거, 장, 항문 전반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변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변비가 생기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변이 좋지 않은 거예요. 보통 단단해지는 것을 변비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변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나을 때도 있고 변이 묽어지면서 오히려 변보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변들은 배에 불편감을 일으키게 돼요. 그럼으로써 더 배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거나 배변이 안 돼서 불편감이 더 심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근데 결국 정리를 하자면 먹는 거, 장, 항문의 문제, 그리고 안 좋은 변이 결국 변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나요?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크게 변비를 나눌 때는 기질적 변비와 기능적 변비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기질적 변비는 실제로 어떤 질환이 있는 겁니다. 제일 흔하게 예를 들자면 뭐 대장암 같은 거죠. 대장암이 이제 커져서 장을 막을 정도가 되면 당연히 변이 나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변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럴 때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장뿐만 아니고 소장, 뭐 위에서 뭐 못 먹을 때도 위에 뭐 암이라든가 위염이 심해서 못 먹을 때도 당연히 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질환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리는 기질적인 변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기질적인 변비가 아닌 것을 확인했을 때는 기능적인 변비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먹는 것의 문제, 장애, 운동성, 그리고 항문에서 배출하는 능력의 문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이거나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진 않아도 일상생활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기능적 변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능적 변비를 이제 나누는 분류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서행성 변비 혹은 출구 폐쇄성 변비. 그러니까 서행성 변비는 당연히 장이 느린 거를 쉽게 얘기하는 걸 거고 출구 폐쇄형 변비라고 하면은 나오는 데가 막힌 거 어떤 이유로든 그런 것들을 출구 폐쇄형 변비라고 하고 둘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변비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이제 10여 년 이상의 배변 곤란과 이로 인한 치질 환자들을 보면서 느껴보면 이런 분류는 환자의 불편감을 해결해 주기가 매우 어려워요. 임상적으로는 실제로 변비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먹는 것과 장의 운동성, 항문에서 배출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환자가 가진 어떤 생각들 있죠. 그런 것들이 변비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변비 계명 이거는 실제로 임상적으로 제가 그간의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흔하게 변비가 생기는 타입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자면 제일 흔한 건 역시 저식이 변비예요. 안 먹는 거죠. 안 먹는데 어떻게 변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뭘 먹어서 이제 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장은 할 일이 생기니까 장은 이제 움직이게 돼요. 움직여서 이제 이동시켜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변이 없으면 장도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럼 장 안에 변이 오래 머물러 있겠네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물을 뺏기니까 단단해져요. 그래서 배출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흔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혹은 몸이 안 좋아서 잘 못 먹거나 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그럴 때 항상 변비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저식이 변비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변비. 이거는 뭐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논문이라든가 그런 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저 변 보기 너무 어려워요.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환자한테 물어보면 변은 하루에 한두 번, 많을 땐 두세 번씩 보고 변도 부드럽거나 묽은데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럼 왜 힘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경우는 시원하지 않아서 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 또 볼 것 같아서 못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빠른 변비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변이 묽다는 건 약간 설사기가 있다는 거죠. 설사할 때는 항상 배가 좀 불편해요. 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럼 장이 불편하니까 보고 나도 또 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가 불편한 게 남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묽은 변은 배출을 한 후에도 직장에 묻어서 계속해서 잔변감이라고 해요. 계속 보고 싶은 느낌을 만들어서 힘을 더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 보기가 힘들어지니까 보통 환자들이 먹는 게 있어요. 뭐 유산균, 요구르트 이런 걸 먹겠죠. 그럼 변이 더 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사회는 항상 이제 먹는 게 옛날 같지 않고 점점 더 변을 묽게 만드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로 인해서 이런 빠른 변비 환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변비 중에 하나죠. 서행성 변비예요. 실제로 장이 느려서 정말로 심한 변비가 되는 경우 젊은 경우에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되고 파킨슨병, 여러 가지 신경계적 질환, 척추 질환 그런 것들이 생기고 거의 잘 못 움직이면서 장은 점점 느려지게 돼요. 특히나 뭐 당뇨가 오래되거나 이런 신경적인 문제가 되면서 더욱더 그럴 수 있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장이 느려지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장이 느리면 장 안에 변이 차면 원래는 이동을 시켜야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장이 이렇게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이 안에 점점 내가 넣는 게 점점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은 점점 더 늘어나고요. 그럼 이런 장은 이제 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무줄을 적당히 늘리면 돌아가지만 고무줄이 많이 늘어나면 그냥 그대로 해벌레 늘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축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장 안의 변은 더 쌓이고 그러면 운동성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서행성 변비. 서행성 변비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아주 중요해요. 옛날에 정말 변비약이 없었을 때는 이 변비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장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혹은 찢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복막염이 되거나 사망할 수까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약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그래도 이 서행성 변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이나 만성질환자가 변비가 심해질 땐 전문적인 변비 치료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강박적인 변비예요. 사람들이 변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많은데 특히나 제일 큰 게 그거예요. 변은 매일 보는 게 좋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젊었을 때 이만큼 먹었으니까 변이 이만큼씩 생겼겠죠. 그런 변을 매일 볼 만큼 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땐 매일 봤을 텐데 내가 절반 정도만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가 들면서 혹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러면 변을 며칠 한번 보겠어요? 한 이틀에 한번 보는 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먹던 거에 한 3분의 1을 먹는다면 한 3, 4일을 먹는 게 정상이 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변을 매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오지 않는 변을 억지로 가서 앉아서 보려고 그래요. 이런 강박적인 성향이 생기는 이유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변비 때문에 심하게 고생했던 사람은 그 고생했던 걸 또 겪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변을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때가 되지 않은 변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배변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편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장은 늘어나는 걸 인지를 해요. 장 안에 우리가 장을 꼬매거나 용종을 떼거나 지지거나 할 때도 전혀 통증을 못 느끼지만 장을 늘어날 때는 그걸 느끼는 거죠. 얘는 그걸 느껴서 똥이 왔네 하고 짜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 변이 차면 똥이 왔구나 하고 짜서 항문으로 변을 보내주는데요. 항문은 변이 닿으면 원래 저절로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똥이 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똥을 쌀 것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왜냐면 아무 데서나 싸면 안 되니까. 그럼 딱 참고 이제 화장실에 가는 거죠. 급해요. 막 쌀 것 같아요. 그럼 꽉 참고 가서 앉아서 힘을 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힘을 하나도 안 줘도 자동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보통 두 가지. 하나는 단단해서 항문에 걸리는 거예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좀 밀어줘야죠. 두 번째는 변이 없는 거예요.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직장은 변을 짜주지 않아요. 변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는 걔를 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체질만 나오고 변은 안 나오고 오히려 힘을 주면 항문은 오므라들면서 배변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변이라는 건 매일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고 싶을 때 가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강박적인 변비가 정말로 안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힘든 변비예요. 과민성 변비예요. 과민성 장증후군 요즘 되게 많잖아요. 이 과민성이라고 하는 건 변비다, 설사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배변의 변화와 함께 동반된 복부의 불편감을 말해요. 보통 환자들이 이제 가스가 너무 차서 배가 너무 불편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다, 일상생활을 하기 정말 힘들어요 정도까지 와요. 그냥 우리가 뭐 매운 거 먹을 때 설사를 자주 해요. 그거는 과민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매운 거 먹으면 설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기능적인 변비 설사라고 할 수 있고 진짜 과민성이 되면 복부의 불편감이 심해지는 걸 동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민성 환자들은 배가 불편하니까 배변을 시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스가 너무 차는데 자기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힘을 줘서 가스나 변을 배출하고 싶지만 변이라는 거는 항문 위에, 똥꼬 위에 있을 때만 나오는 거잖아요. 똥이 항문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편해서 앉았어요. 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힘을 억수로 줘도 안 나오면 이제 환자가 이제 무서운 거죠. 변이 안 나온다.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럼 이제 별의별 약을 복용하거나 관장을 하거나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해도 안 되다가 결국은 약물을 오남용하고 그래도 안 되고 더 불편해져서 저희 병원까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배가 불편해서 배변을 하려고 해봐야 변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은 언제? 똥 마려울 때 가는 거지 배가 불편한 걸 해소하려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5가지 원인들은 어느 하나만 딱 있진 않아요. 그냥 장이 좀 느리기도 하고 먹는 것도 줄어들면서 2가지가 있거나 아니면 변이 묽어져서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과민성이 생겨서 배가 너무 불편해서 배변하거나 감각적인 문제들이 같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어떤 환자의 이제 배변 습관을 물어보거나 배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타입으로 인해서 배변을 하고 배변에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성이 남성보다 변비에 자주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들이 좀 힘들어요, 그죠? 이제 살도 좀 빼야 되고 다이어트 같은 게 하는 경우 되게 많죠. 식사량이 확실히 줄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적게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저식이성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변비로 오는 분들 중에 이제 여성들, 특히 변이 단단해서 이제 변보기도 힘들어지고 항문이 찢어져서 피가 나서 오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치열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 드시면 됩니다.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것 말고도 또 여자의 특징적인 게 있죠.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배변의 변화가 잘 와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게 장에는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인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장의 평화근을 이완시켜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장이 운동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제 생리 주기에 맞춰서 변비가 심해졌다가 좋아졌다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게 심해지는 게 이제 임신 중이죠. 임신 중에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확실히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남성보다는 좀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민감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리고 드시는 것들이 특히나 가스가 차는 음식들을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유가 많이 들어있는 라떼를 먹거나 그리고 맨날 친구들 만나서 먹는 이제 파스타라든가 면, 그리고 매운 것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배가 가스 차면서 되게 불편하고 특히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가스 차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서 배변을 시도하는 과민성 변비가 되기도 해요. 이런 불편감으로 병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똑같이 먹어도 변비가 생겨서 불편하다면 우리가 생리통이 있으면 생리통 약을 먹죠. 그거 먹는 게 우선 생리통이 아예 안 생기게 나으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증상을 그냥 조절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가 생리의 주기에 따라서 오는데 그게 내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 너무너무 힘을 주거나 이제는 힘을 줘서 항문에서 피가 나거나 찢어지거나 할 정도야. 그럼 그때만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되는 거에서 먼저 이제 조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들도요, 야채를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이어트는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식이섬유죠. 야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은 이제 당의 흡수라든가 지방의 흡수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채는 충분히 먹으면서 뭐 밥이나 빵, 면, 그리고 그 외에 살이 찔 수 있는 거 안 드시면은 다이어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배변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변비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설사약이나 변비약 장기 복용은 어떤가요? 변비에 좋은 음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변을 보장해 줘야 돼요. 변이 없는데 변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일주일 동안 똥이 나오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변을 늘려야 되는데 뭘 먹는지가 중요해요. 밥이나 뭐 빵, 면, 고기 이런 것들은 몸에 흡수가 돼요. 변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저잔사식, 남는 게 없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리 먹어봐야 변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맨날 밥에 물만 먹고 국물만 먹고 빵만 먹고 변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변비가 돼요. 그래서 변을 늘리는 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소화 흡수가 안 돼서 변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야채 많이 드시면 돼요. 그런데 야채라고 해서 무조건 좋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야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가스를 많이 차게 할 수 있는 야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배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요새는 뭐 갈아 먹거나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이제 이것저것 옛날처럼 막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기보다는 특정 야채만 이렇게 섭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배에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식이섬유는 좋지만 가스가 많이 찰 수 있는 야채나 그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콩이라든가 양배추, 요새 뭐 CCA 주스 같은 경우에 양배추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가스를 많이 차게 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마늘이나 양파, 브로콜리 같은 것도 가스를 많이 차게 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도 뭐 사과나 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차고 변을 좀 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먹을 때는 어느 하나만 먹으면 배가 불편해질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양배추, 마늘, 양파 같은 건 그런 불편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과일 중에는 제일 좋은 과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키위, 토마토,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게 식이섬유 함량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당도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당류가 제일 적으면서 식이섬유가 좀 풍부한 건 어떻게 보면 가격도 저렴한 토마토. 근데 식이섬유 하나만 그리고 쉽게 먹기 좋은 거를 선택을 한다면 키위가 그람당으로는 식이섬유 함량이 제일 좋은 과일 중에 하나죠. 야채 같은 경우에는 뭐 김 같은 것도 좋은데 너무 이제 소금이 많고요. 미역 같은 것도 좋고요. 녹색 야채는 전반적으로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양배추, 마늘, 양파는 가스를 차게 할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비 환자들이 또 안 좋은 인식,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변비약은 오래 먹으면 내성이 된다. 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약을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버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사서 먹는 게 또 천연이 좋다. 그러니까 천연에 있는 이제 야채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사서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도 천연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천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장에 내성을 일으키거나 장의 신경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자극성 하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선전도 되게 많이 하는데 메킨, 듀크락스, 비사코딜 제제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장을 자극한 제일 대표적인 화제 중에 하나고요. 또 식이섬유 같은 거 이제 변비가 세서 사서 드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식이섬유를 파는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알로에가 들어있어요. 이 알로에는 이제 장을 검게 만들고 장의 흑색증을 만드는 거죠. 장의 신경이 장기적으로 사용 시에는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알로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천연이라고 얘기하고 장기간 복용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환자들은 이런 자극성 화제를 먹고 오히려 설사를 하거나 장에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을 먹었는데 식이섬유를 먹었는데 10분 안에 변해 봅니다. 뭐 1시간 안에 변해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걸로 생각이 되세요? 그건 좋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거 약국에서 판매하는 하제 중에는 많은 경우에는 센나, 그러니까 자극성 하제 일종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안전한 약 중에 하나예요. 단기적으로 급할 때는 써야 돼요. 저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장기적으로 복용하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얘를 먹는 건데 어떤 문제가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장을 자극해요. 자극에 점점 장은 둔감해지고 일부에선 신경 독성이 있다고도 하고 내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변이 이제 한 번에 약을 쫙 빼는 게 아니고 변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면서 일부가 나오고 또 먹으면 또 차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자극성화제에서 설사할 때 쫙 뺐어요. 그럼 장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차서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적어도 2, 3일 이상 걸리겠죠? 그럼 환자는 그걸 못 참아요. 또 먹어요. 또 설사해요. 변비, 설사, 변비, 설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이 좋다고 뭐 디톡스 이런 거 먹죠? 다 자극성 화제가 들어가서 설사를 시키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이라고 판매하잖아요. 다이어트 약에도 상당 부분 이런 게 들어있어요. 왜냐면 다이어트에 좋은 식이섬유다 이랬는데 그 안에 이런 알로에 같은 게 자극성 하제나 변을 묽게 하는 게 없으면 이걸 먹으면 다이어트 하니까 변비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환자가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구매를 또 안 한다는 거예요. 변을 잘 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알로에 같은 걸 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설사약, 변비약은 단기적으로는 사용이 괜찮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쓰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은 평생 드셔도 큰 문제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변비 때문에 고생스럽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거 내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 꼭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장 마사지는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효과적인 마사지 방법 3가지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장 마사지라는 게 기계적인 것도 있고 장을 자극해서 운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자극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눌러서 짜는 것과 얘를 마사지해서 좋아지게 하는 거죠. 장 마사지를 하기 전에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복식호흡이에요. 장은요, 이제 장의 움직임에 관장하는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에요. 부교감 신경은 교감 신경,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 막 뭔가에 큰일이 있거나 우리 몸이 어떤 빠른 반응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교감신경이고, 우리가 편안할 때 올라가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해야 장도 움직여서 똥을 싸는 거죠.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데 방귀 끼거나 똥 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은 딱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해주고, 이런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오랫동안 항상 앉아있고 꾸부정한 자세가 되면 배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흉식호흡, 가슴으로만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를 이용해서 충분히 좋은 자세로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이제 장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장의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 이제 마사지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잖아요. 제일 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고 장의 운동성이 제일 좋을 때가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침에 똥을 싸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바로 활동을 시작한다기보다는 누워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고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배를 이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배를 충분히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준다고 하는 거죠. 배를 충분히 한 10회에서 20회 이상을 잘 털어준 다음에, 대장은 우측 상행결장, 횡으로 가는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쪽 부위부터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꾹 눌러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배가 너무 긴장하거나 단단하면 마사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고 충분히 배를 풀어준 후에 이렇게 돌리면서 눌러서 이렇게 그 주행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이런 기계적인 자극이 장을 자극하고 움직임을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고 또 복식호흡을 해주고 배를 이렇게 털어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잘 짜여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기계 같다.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쓰게 되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나를 불편하게 하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 모르고 계속 불편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먹고 있는 거가 맨날 매운 걸 먹으면서요, 맨날 설사하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설사하죠? 라는 분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맨날 우유 먹으면서 변이 이제 설사하면서 변이 맨날 질질 샌다고. 우유 안 드시면 돼요. 그러면 우유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저는 30년 동안 우유 안 먹고 있어요. 우유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그럼 뭐 먹고 살아?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치질도 그래. 항문 질환도 우리 몸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되고요. 그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놨는데 계속 변부때 힘주고,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혈관을 또 부풀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불편해지면 또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잘 움직여 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좀 믿고요, 내 몸을 과하게 쓰거나 고장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수술이라는 거는 필요하기는 해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안 해주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항문 질환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는 결국은 배변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배변만 바꿔줘도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안 불편한데 수술이 뭐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변과 이제 항문 질환을 보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 대한 이해, 먹는 거에 대한 이해, 배변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도 오시면은 환자분의 기본적인 상태, 그리고 그거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도 해도 안 되면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어떻게 하겠다 정도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어떤 게 도움이 될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나는 너무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각각으로 이제 해서 저희 은꼬영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채널에서 찾아봐 주시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배변 조절이라는 게 결국은 항문 질환, 뭐 변비, 변식음의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간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실제로 임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의 변화, 먹는 거의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 임상적인 분류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책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두고 나름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았으니 항상 내가 변비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